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간이식센터장 왕희정입니다. 현재 간담체 외과와 간이식센터에서 간암, 간이식, 담도암, 전이성 간암 등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일보와 함께하는 부산 시민을 위한 건강교실 두 번째 시간으로 간이식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간암의 치료 방법과 간이식 수술의 과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환자분들이 이식 후에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간이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간이식은 이태리의 스타우드 아처라는 사람이 동물 실험으로 최초로 간이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1963년도에 스타즐이라는 분이 인체에서 최초의 간이식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식의 역사는 반세기 정도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식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자료입니다. 1년에 12만 6천 명 정도의 장기 이식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매년 약 한 5% 정도씩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뇌사자의 숫자는 3만 1,800명 정도의 뇌사자가 생기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1시간에 15명 정도의 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간이식이 1년에 27만 7천 명 정도의 간이식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인구 100만 명당 간이식 시행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로아티아가 인구 100만 명당 약 한 35명 정도의 간이식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것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100만 명당 27명 정도의 간이식을 시행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간이식을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이거를 이제 세계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인구 100만 명당 간이식 시행 예를 보시게 되면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스페인 정도가 선두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간이식 현황을 살펴보면 1988년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간이식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간이식 예를 보면 1995년도부터 간이식을 평균 약 한 40에서 45회 정도, 연간 40에서 45회 정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 간이식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시대별로 개발된 면역 억제제를 통해서 간이식의 생존율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작할 당시에는 아자티오프린이라는 간 면역 억제제가 1년 생존율 35%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이 개발되면서 생존율이 80%대로 올라가면서 1983년도에 미국의 NIH에서 이 간이식을 실험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말기 간질환 환자에 필요한 치료법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1990년 이후에는 타크로리무스라는 약이 등장하면서 간이식의 성적이 90%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간이식 수술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병든 간인데요. 병든 간을 여러 개의 혈관과 담도를 절제하고 간을 유동화시켜서 제거를 한 후에 깨끗한 새 간을 이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이식은 여러 가지 혈관과 담도를 문합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구둑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뇌사에 빠진 환자의 장기를 여러 분야의 의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장기를 떼는 이런 과정입니다. 장기 구둑 과정에 이제 장기를 사용하는 장기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한 환자에서 심장과 간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신장, 췌장 등을 채취할 계획들을
각 병원별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 구독 과정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몸에서 대개 평균 5개 정도의 장기를 구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간은 심장과 폐를 구독한 이후 세 번째로 구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구독된 장기는 아이스박스에 보존액 속에 약 4도씨로 보존이 되어 운송을 하게 되고요. 운송한 뒤에 장기를 받을 환자의 수술하는 옆방 또는 같은 방에서 이와 같이 테이블을 하나 더 놓은 상태에서 이 장기 성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장기 성형 과정은 이 장기에 붙어 있는 이 지방 조직이라든지 연부 조직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장기 성형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옆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뇌사자 장기를 이식할 수혜자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방에서 간을 다 제거한 이후 새 혈관을 문합하면서 이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간 이식 후에 세간이 들어가서 혈관을 다시 열어서 재관류를 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간의 재관류 후에는 간 동맥을 이어서 간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담도를 이어주어서 만들어지는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하게 되면 장기 이식이 끝나게 됩니다. 간 이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뇌사자 간 이식과 살아있는 공여자의 절반의 간을 이용하는 생체 간 이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병든 간을 제거한 후에 뇌사자 간은 전 간을 이식하게 되는 것이고요. 생체 간 이식은 건강한 사람의 반쪽 간을 이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사자 간 이식은 뇌사 공여자, 즉 이제 뇌사 사망자의 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수술이 응급수술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말기 간 기능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 전체를 이식하는 수술이죠. 그런데 이 생체 간 이식은 생체 공여자, 이제 정상인, 대부분이 이제 가족들이 간을 절반을 공여하게 되고요. 응급이 아니고 정규 수술로서 대기적 수술을 하게 되며 혈액형 부적합 간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암이라든지 말기 이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식을 시행하기 때문에요. 간 일부를 이식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체 공여자의 그 안전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 간 이식의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적합한 생체 공여자를 선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밀한 수술 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확한 간 공여 수술을 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안전한 수술 후에 환자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라는 이 네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생체 간 이식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체 공여 간 이식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 공여 간 이식간은 세 종류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왼쪽 간, 좌엽을 이용하는 간 수술인데요. 공여자에서 좌측 간을 절제해서 수혜자한테 이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측 간을 이용하는 이식인데요. 대부분의 그 성인 간의 간 이식은 이 우측 간을 이용하는 간 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측 간은 전체 간의 약 한 60 내지 70%가 되기 때문에 그 수혜자에게 충족되는 크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좌엽이 너무 작아서 이제 위험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그 우엽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후 구역을 제공하는
간 이식을 종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후구역을 줄 경우에 받는 환자의 그 체중에 비해서 약 0.8%의 크기에 해당되는 후구역이 가능하다면 후구역 절제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 좌엽을 공유하는 수술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직 검사를 해서 이 간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좌엽을 절제해서 다듬은 다음에 이식을 하고 난 뒤의 사진입니다. 좌엽의 크기가 대개 30 내지 40% 정도가 되고요. 이것이 이 잔존간이 약 한 60 내지 70%가 남게 되죠. 이 떼낸 간이 이제 다듬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듬어진 간을 수혜자의 간을 모두 제거한 후에 이식을 해서 재관류를 한 사진입니다. 우엽 공유하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쪽이 이제 우엽이 되겠고요. 우엽은 전체 간의 약 60 내지 70% 정도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우엽을 제거하고 난 뒤에 잔존간을 보여줍니다. 좌엽이 약 한 30 내지 40%가 되고요. 이 떼낸 간을 다듬어서 환자의 전간을, 간 전체를 제거한 후 우측 간을 이식한 후 재관료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 전에 환자의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간의 3차원 영상과 수술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찍은 CT 사진을 특수한 소프트웨어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와 같은 3차원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3차원 영상을 통하여 이식하는 간과 남은 간의 볼륨을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측 간이고요. 이게 후구역이고요. 이게 이제 각각 간의 이식할 볼륨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이 각각 간에서 혈관의 변이가 혹시 존재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봄으로 해서 수술의 안전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액형 부적합 간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인에서 혈액형 부적합 간 이식을 2007년도에 시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 혈액형 부적합 간 이식은 몸속에 존재하는 이 B형 임파구의 항체를 억제하는 주사를 놈으로 해가지고 혈액형이 맞지 않는 환자 간에 항체를 만드는 세포를 억제해 줍니다. 그와 더불어서 혈장 교환술이라는 것을 시행함으로써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몸속의 혈액형 부적합 항체를 제거하는 과정을 이 두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환자의 혈액형을 일시적으로 AB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이식을 하게 되면 혈액형이 적합한 환자들의 간 이식과 유사한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 이식을 한 후에 생존율을 살펴보시게 되면 부적합이나 적합한 환자 모두 성적이 거의 비슷한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간 이식을 2007년도에 시작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현재 약 한 10개 이상의 병원에서 연간 전체 간 이식의 약 20% 정도를 혈액형 부적합 간 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간 이식의 대상이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만성 간 질환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 경화증의 원인으로는 B형 간염, C형 간염을 포함해서 간염이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약 30%가 알코올성 간경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간암의 경우는 이 B형, C형 간염으로 인한 것이 약 한 80% 정도 되고요. 알코올로 인한 간암 환자가 약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 질환의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정상 간에서 지방간이 되었다가 간염을 앓거나 지방간이 되었다가 간경화로 진행된 후 간암이 발생되는 이와 같은 일련의 그 과정으로 간질환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 간경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건강한 간에서 간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간이 망가지는 그 원인이 간염이나 알코올 때문에 망가지면서 회복을 하는 과정에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섬유화가 일어난 간 사이사이에 살아있는 정상 간세포들이 재생을 울퉁불퉁하게 하면서 간경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간경화가 되면 간의 고유한 여러 가지 기능이 상실하게 되고 이제 이로 인해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국내 간이식 대상자의 그 원인 질환을 살펴보면 간염에 의한 간경화 환자가 전체 이식 환자의 약 한 66%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B형 간염에 의한 간암 환자가 약 20%, 그리고 급성 간부전으로 인해서 이식을 하는 환자가 약 한 8%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간경변의 합병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수,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난치성 복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복수가 초기에 차는 경우에는 이뇨제로 조절이 되지만 일정하게 간경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이뇨제로 조절이 안 되는 이와 같은 난치성 복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합병증으로는 정맥류 출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맥류란 간이 굳어져서 간으로 피가 잘 통하지 않아 간 문맥압이 오르게 되고 식도나 위로 피가 역류가 돼서 간으로 갈 피가 역류해서 혈관이 굵어지게 됩니다. 이 굵어진 혈관이 갑자기 파열이 되면 이와 같이 혈압이 떨어질 때까지 출혈이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정맥류 출혈이라고 합니다. 약 이 출혈한 환자의 3분의 1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병증으로는 간성 뇌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장에서 흡수된 독성 물질이 간에서 해독되지 않고 뇌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서요. 간성 뇌증에는 4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식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3단계, 4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3단계 환자들의 특징은 하루 종일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식사 때라든지 어떤 특정한 자극이 있게 되면은 환자가 잠깐 일어나서 정상의식으로 식사를 하고 또 자극이 없어지면 수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서요. 통증,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4단계라고 합니다. 간이식의 적응증과 금기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간이식을 할 것인가? 간이식은 간질환의 원인과 그 심한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원인과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과 적응증과 금기증에 따라서 또 이식의 최적 시점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종합해서 이 환자의 간이식을 언제 시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적응증을 살펴보면요. 급성 전격성 간부전, 즉
기존에 간 질환이 없던 환자가 갑자기 잔존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이 대량으로 망가져서 재생 능력이 없어지는 상황을 급성 간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기 만성 간부전은요, 잔존 여명이 상당히 짧은데요. 이 난치성 합병증을 동반하고 간이 서서히 망가져서 간의 세포 수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진 상황을 말기 간부종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대부분 이식을 해야 되는 환자들은 중환자실이나 병실에 입원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환자들의 간이식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간암인데요. 이 간암은 절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인데요. 특히 혹은 작지만 간 기능이 나빠져서 만성 간부전을 동반하고 있어서 간을 절제 치료를 하기 힘든 상황에 간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간이식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간이식의 금기증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첫 번째로는 전신 감염증이 있는 환자, 즉 피 속에 세균이 돌고 있는 환자. 이것은 이제 폐혈증이라고 그러죠. 이 폐혈증을 갖고 있거나 활동성 간염을 갖고 있는 환자. 활동성 간염이 있는 환자들은 이식을 하게 되면 새 간이 바로 간염에 또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가 또 만성 간질환을 앓게 되고 그 새 간을 이 간염으로 인해서 잃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장기 부전이나 전이암을 갖고 있는 환자는 우리가 면역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간외 전이암이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간이식 후에 생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치료 수능도가 떨어지는 환자, 즉 다시 말해서 대표적인 게 알코올이라든지 약물 중독 환자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알코올로 인해서 생긴 간경화 환자는 대개 알코올을 끊는 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이식 대상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금주에 대한 수능도가 떨어지는 환자는 이식 후에 다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가 다시 급속도로 간경화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점에 그 간이식을 시행해야 적절하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간의 건강도를 보게 되면 이 100%, 75%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지는 지표가 되겠고요. 그거에 따른 간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식의 위험도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간 기능은 정상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게 된다면 태어날 때 간 기능의 약 75% 정도, 그 75%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간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치료하던 과정에 이전에 설명드린 세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오게 되고요. 그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하는데 빈번한 재발 또는 치료가 안 되는 난치성까지 점진적으로 간 기능은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난치성 상태가 된 간 기능 상태에서 이식을 하게 된다면, 이 이전에 이식을 하게 된다면 이식 후에 성적이 95%까지 성공적으로 간이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치성 그 환자들이 어떤 문제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인공신장기를 다는 이와 같은 상황까지 악화가 된 경우에는 간이식 후에도 성공률이 50%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난치성 상태의 환자들을 어떻게든지 이식을 많이 할수록 환자들을
많이 살릴 수 있다고 보게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전간을 이식하는 사체 간이식이 생체 간이식에 비해서 성적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사체 간이식이 1년에 약 400예가 발생이 됩니다. 그 400예를 배정하는 과정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한테 우선권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간이식은 요 난치성을 갓 지나고 거의 중환자실에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운 환자들을 주로 이식하기 때문에 뇌사자 간이식을 받는 환자들의 성적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의 적절한 시점은 요 난치성 상황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간암의 치료는 간절제술, 간동맥 색전술, 국소치료 등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은 이 세 가지의 간이식을 포함해서 네 가지 치료법을 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간절제술은 간을 그림대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이고요. 그리고 간동맥 색전술은 사타구니의 동맥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고 간에다 약을 뿌림으로 해서 이와 같이 약을 집어넣고 동맥을 막아줌으로 아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소치료는 알코올이나 고주파를 혹에다 찔러서 열을 발생하거나 알코올을 주입해서 혹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간암 치료는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해라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간암이 있는 간은 대부분이 간경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제 후에 간부전에 빠질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나빠서 절제가 불가능한 작은 간암인 경우에는 간이식이 가장 적절하고 성적이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 절제를 하고 난 후에는 간암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이성으로 생긴 재발뿐만 아니라 간에서 발생하는 암이 매년 4% 정도가 새로 암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암의 간절제 후에 생존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간암 1기, 2기, 3기, 4기인 경우에 각각 5년 생존율이 87% 1기, 2기에 72%, 3기에 51%, 4기에 19%로 이 재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간암에서 그렇기 때문에 간이식이 성적면에서는 가장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간암에서 간이식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간암 환자에서 간이식을 해야 적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리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은 이태리 밀란 그룹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혹이 하나일 때 그러면서 직경이 5cm 미만인 경우와 혹이 3개 이하이면서 3cm 이하인 경우 이때 5년 생존율이 80% 정도 된다는 거죠. 그와 반면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대학병원에서 보게 되면 단일 결절 직경 6.5cm 이하, 3개 이하면서 각각 4.5cm 이하의 직경을 가진 경우에 그 직경의 총 합이 8cm 이하가 되면 그 그룹에서는 5년 생존율이 75% 정도 된다라는 이와 같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간암에 대한 간이식을 하는 표준 적응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뇌사자의 전체 간을 이식하는 이와 같은 사체 간이식인 경우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밀란 그룹과 샌프란시스코 그룹의 적응증을 말씀드렸고요. 생체 간이식의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려서 내 가족이 간을 공유하고 우리 가족이 간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체 간이식이 적응이 되는 환자뿐만 아니라 젊고 비교적 간 기능이 양호하면서
간경화를 동반한 간암 환자인 경우에 조금 이식 기준보다 간이 좋더라도 이식 성적이 좋기 때문에 간이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절제나 다른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진행된, 이게 다시 말해서 5cm, 6.5cm를 넘어가는 진행된 간암인 경우에도 우리 그 가족들이 또는 환자가 이식 성적이 75%의 5년 생존율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식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생체 간이식은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식 적응증의 폭이 생체 이식이 다소 넓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생체 이식의 장점은 사체 이식에 비해서 간 이식을 뇌사자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을 최소화해서 뇌사자 장기 부족 현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간암을 갖고 있는 환자가 기다리면서 진행되는 간암의 위험을 덜어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된 간암에서도 다소 나쁜 치료 성적을 받아들인다면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간이식 수술 중에 이 생체 간이식은 이와 같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간을 절반을 갈라서 왼쪽 간을 쓸 것인가 오른쪽 간을 쓸 것인가는 간이식을 받는 환자의 몸의 크기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왼쪽 간을 띄어서 병든 간을 뗀 뒤에 왼쪽에다가 이식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장점은 간암뿐만 아니라 새로 간암이 자꾸 생기는 전암병변인 이형성 결절을 확실하게 제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간암 치료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정상화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수술 후에 재발했을 경우에는 간 절제를 한 환자의 재발보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면역 억제를 하기 때문에 암이 면역력의 제어를 받지 않고 발육을 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게 되고요. 또한 수술적 위험과 면역 억제제 사용에 따른 다른 합병증, 다양한 합병증들이 잔잔하게 있겠습니다. 간 이식 후에 생존율을 보게 되면 사체 간이식, 생체 간이식 공히 성적이 70%를 상회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입니다. 생체 간이식, 사체 간이식이 70 내지 80%의 5년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암에 대한 간이식 후에 무재발 생존율을 보게 되면 간 절제 환자는 생존율 곡선이 5년 생존율이 약 한 60% 정도, 무재발, 재발이 없는 생존율이요. 그런 반면에 간이식 환자들은 거의 90%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식 절차, 이제 여러분들이 간이식을 만약에 내가 간이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우선 간외과라든지 소화기 내과에 진료를 받은 후에 간 이식 코디네이터 상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상담 과정에서 간을 공유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은 이제 생체 부분 간 이식을 받게 되고요. 또 그 공유를 할 수 있는 공유자가 없다면은 뇌사자 전간 이식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이 생체 부분 간 이식의 경우에는 기증자 검사, 간을 줄 사람이 선정이 되고 기증자 검사를 1차, 2차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장기 기증 상담 평가를 하며 또 그 나라의 장기 분배 기구에 승인을 득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을 밟게 되고요. 뇌사자 간 이식에 등록을 하는 환자들은 이 장기 분배 기구에 등록을 한 후 응급도를 분류를 받아서 응급도가 우리가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이 장기 분배 기구에 응급도를 계속 보내게 되면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도 순서에 따라서
간을 배정받아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응급도의 분류는 최근, 그러니까 2016년 6월 1일자로 이와 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점수를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멜드라는 점수가 20점, 대개 이제 환자들의 경우 20점에서부터 40점까지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요. 이 멜드 점수라는 것은 주로 콩팥 기능과 간 기능 수치와 지혈능과 지금 현재 인공신장기를 달고 있는, 투석을 받고 있는가라는 이 네 가지의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많을수록 이제 등급이 높아져서 보통 응급 등급 2, 3급이 돼야 뇌사자 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응급 등급 1등급은 뭔가 이제 약물 중독이라든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건강했던 사람이 간염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또는 무슨 약물을 잘못 먹었다든지 생약을 달인 물을 잘못 먹었다든지 독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간 기능이 나빠진 환자들을 이제 놔두게 되면은 거의 85% 환자가 일주일 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환자들이 1등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2, 3등급이 되면은 이식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체 간이식의 기증자들은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증자들은 1차 검사와 2차 검사 두 단계로 나누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즉 1차 검사에 합격한 분들이 이제 2차 검사를 진행하게 되죠. 1차 검사는 우선 복부 CT 사진을 찍어서 그 CT 사진 결과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공여자한테 남길 간이 안전한가, 공여자한테 안전한가, 이식할 간이 수혜자한테 크기가 적절한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격이 되면 2단계 2차 검사를 시행하는데, 2차 검사는 어떤 전신 질환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이 공여자가 이식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 잘 견딜 수 있는가, 특히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인 심장 기능, 폐 기능 또는 어떤 콩팥 기능 등에 문제가 없는가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이식을 하는 공여를 하는 사람의 신경정신과적인 어떤 강요성에 대한 반응을 이분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라는 신경정신과 상담 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강의가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질문을 제가 받는 것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중에 또는 가족 중에 이 만성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해운대 백병원을 방문해 주신다면 저희 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 및 치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이식해서 간을 주게 되면 과연 내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약 한 일주일 정도는 환자가 조금 힘든 것을 겪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간이 급속도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원래 자기 간 크기의 85% 정도까지 간이 자랍니다. 그 과정에 모든 몸에 있는 영양을 뺏어가기 때문에 마치 배고픈 사람, 그러니까 한 2끼 정도를 굶은 사람 같은 느낌을 가져요. 이제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있고 약간 어지럽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주변에 관심을 가지면서 회복 단계에 들어서고요. 입맛이 돌아오고 이제 다시 가족 걱정이 되고 집 걱정이 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겠는가? 그건 우리가 보통 한 열흘 정도면 퇴원을 하게 되거든요. 수술 후에. 그 뒤에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를 3개월이 지나면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사무직 근무는 전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한 달 뒤에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심폐운동을 하는 그와 같은 상태까지 되려면 약 한 2, 3개월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면역 억제제를 평생, 대부분이 평생 드십니다. 약 한 장기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 한 20% 환자가 면역 억제제를 줄이고 일부 환자는 끊고 가는 환자들도 문제없이 끊고 가는 환자도 있습니다만 약 한 전체 환자의 20% 정도가 이 먹는 약들로 인한 부작용을 일부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과정 중에는 이 의사들의 지시를 꼭 따라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드시는 약의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섭생은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쉽게 들 수 있는 게 자몽 같은 것을 드시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몽에 있는 일부 성분이 면역 억제제와 같은 길로 배설이 돼요. 그래서 자몽을 드시면 이 면역 억제제 레벨이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 동양 사람들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는 달인물들, 액기스라든지 녹즙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으로 몸에 좋을 것 같은 건강식품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 물질들이 이게 이식약들이 서양에서 개발됐기 때문에요. 이 하나하나의 약재에 대한 상호작용들이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방 또는 식품으로, 달인물로 이렇게 먹는 그런 섭생들은 이 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식으로 회복한 그 어렵게 새로 삶을 얻게 된 그 새 간에 이런 농축된 음식들을 먹는 것은 그 대사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